부메랑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뉴코라 시즌 2. 오늘은 저희가 시즌 2를 맞이해서 야심차게 또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 메꾸라가 여러분들한테 감동도 드리고 그다음에 교훈도 좀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새롭게 마련한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동인중개사 용어모음집. 나 이거 못 쓰겠다. 열비지대 왕가를 내려놓고 못 쓰겠다. 못 쓰겠다. 일단 우리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이제 아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합격한 지가 좀 되신 분들도 이제 용어들을 많이 까먹으셨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이름하여 과목별로 반드시 알아야 될 용어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공시 김병렬 교수님이 공시법 관련 용어 3가지를 갖다가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표제부 그리고 등기부, 갑구 그리고 을구. 표제부, 갑구, 을구는 과연 무엇인가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참 모르겠는데 이것만 가지고 날 셀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날셀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참 깝깝하네. 뭐 간단하게 하자면 등기부는 부동산마다 편성이 돼 있다. 그렇죠. 내가 이제 부동산 관심 있으면 토지 하나, 건물 하나마다 한 세트씩 등기부가 편성이 돼 있다. 그 한 세트의 구성이 이렇다. 한 세트의 구성이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로 구성이 돼 있는데, 자, 표제부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표지지, 표지. 그 부동산의 면적이 얼마고, 어디다 쓰는 거고, 뭐 어느 동네에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그 부동산에 대한 이제 겉표지를 먼저 해놓고, 그 표제부 밑에 이제 그 부동산 누구 거냐, 그 갑구에 들어가요. 갑구에 누구 소유냐,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갈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갑구에 나와요. 소유권에 관련된 권리. 내용만 갑구에. 소유권이 아닌 권리들이 많잖아요. 저당권, 전세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을구에 다 모아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동산 하나에 관심이 있으면 적어도 등기부를 볼 때 표제부를 열고 뭐 가장 기본이 이제 면적이 얼마나 되냐 확인하고, 갑구의 소유자가 누구냐 확인하고, 자, 을구에 혹시 저당권자가 있는지, 누가 들어와서 빌려서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을구. 표제부 갖고 을구를 봐야 그 부동산의 기본상을 일단 파악할 수 있다. 여기 이제 한 세트씩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에 다 편성이 돼 있다. 모든까지는 미등기도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에는 이렇게 한 세트씩 준비가 다 돼 있다. 표제부 갑구 을구예요. 표제부에서는 이제 뭐 지번이라든지 면적, 표제부에 지번,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의 종류, 구조 이런 것들이 쫙 표제부에 써 있어요. 갑구에는 이제 소유권에 관한 권리. 소유권. 그럼 가압류 가등기도 당연히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등기 이는 뭐 이거 전부 다 갑구에 나와요. 소유권에 관련된데. 그 이외에 뭐 근저당이라든지 그렇죠. 뭐 전세권이라든지 그럼 다 을구. 을구에 설정. 나는 이게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궁금한 게 우리나라 등기부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등기부가 뭐 사실 일제시대부터 뭐 시작하는 걸로. 그러면 봐야죠. 그 전에는 뭐 등기부를 대체할 만한 뭐 다른 게 있었죠? 다른 어떤 뭐 옛날 조선 시대의 어떤 뭐 땅문서 개념 뭐 이런 걸로 돌아가는 거였고, 등기부는 근대적인 법이기 때문에 근대 들어오면서 들어온 거라서. 그러면은 일제시대 타고 들어온 거지. 이게 뭐 세계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건 있어야죠. 등기부는 다 있어야죠. 전 세계가 다 있는 좀 거야? 체계는 다르지. 체계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공시장부는 어느 나라에나 존재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뭐랄까 약간 후진국이지. 뭐 되게 좋은 얘기 했는데 좀 그런 얘기 저 요즘 많이 하는 얘기 생각이, 세상에 확실한 게 없잖아요. 내 거, 소유권 이 개념이 사실은 법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 말이지. 근데 그나마 재산으로서 내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건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부동산도 내 거다라고 개념이 잡히려면 국가가 인정을 해줘야 돼. 국가가. 그래서 이 한 국가가 일단 토지를 정해줘야 돼요. 토지를 구획해줘야지. 토지는 개수가 없는 거니까 인위적으로 토지 개수를 마련해주는 게 지적법이야. 지적법에서 토지를 구획해가지고 토지대장을 먼저 만들어줘. 그리고 그 토지대장에 구획된 그 토지 하나하나를 그려놔, 지적도에. 그 다음에 등기부에는 사실은 도면 개념이 없어요. 지적도에 그려져 있는 그 토지가 누구 거다라는 얘기.
누가 저당을 잡고 있다. 이건 등기부에서 따로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체계화된 거예요. 지적조사를 해서 대장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 소유권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준 게 등기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가 있다, 대장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국가가 근대화됐고 발전됐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나라 국토를 좀 장악하고 있다라는 증거지. 그러면은 뭐 선진국 같은 데는 등기라는 용어를 다 쓰는 거예요? 글쎄 용어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시장부가 다 있어야지. 근데 뭐 없으면 안 되지. 장부는 네, 네,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뭐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처럼 다 있겠죠. 당연히 신분증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것들. 똑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민법 체계가 다 달라.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완전히 체계가 다를 수 있어. 왜냐하면 민법이라는 게 이제 뭐 영어로 시빌로 뭐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재산법이란 말이야. 재산법이 크게 두 줄기예요. 물권과 채권이야.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거는 전 세계 공통적인 성향이 강하고 물권이란 건 지역 로컬적인 성격이 되게 강해요. 많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건은 우리나라 특유로 발전한 거예요. 전세권 같은 건 우리나라만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것들은 전부 물권 개념이어서 전 세계가 갖출 수가 없어요. 뭐 제가 전 나라를 조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좀 궁금해서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이제 그 좋은 방법이에요. 아니 궁금해서 한번 알겠습니다. 물어보고는 싶었어요. 그건 일반 원칙을 말해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등기가 자유냐 의무냐. 그러니까 뭐 등기를 내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잖아요. 취득세도 들어가고 등기 비용도 들어가고 수수료 들어가고 대리 비용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굳이 왜 할까? 저는 수업 시간에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취득을 하면은 취득세를 내야 된다.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용어인데 그때 이제 왜 등기 자체가 취득의 개념이냐 아니냐. 취득의 개념은 사실 개념으로 따진다. 그러니까 거래가 완료가 됐다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등기부에 표시가 안 되더라도 세금은 내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이야기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서는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등기는 책에다가 왜 본인 이름을 적습니까? 안 안 적으면 적어야 본인 게 아닙니까? 본인 거 맞잖아요. 근데 왜 적습니까? 음. 불안하니까 적는다. 그러니까 등기는 불안하니까 적는 거다. 이게 내 건데 누군가가 지 거라고 우기고 들어오면 소송까지 들어가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적어놓으면 좀 더 편하고 안정적이니까 어떤 안전장치 이런 개념. 이게 이제 그 세법하고 맞아요. 법적인 어떤 이게 괴리가 있어. 그러니까 난 우리 학생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 이 과목 저 과목에서 배우는 게 다르거든. 등기법에서는요 기본이 민법이란 말이에요. 민법은 기본적으로 재산은 자유야. 자기 재산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누가 도와주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등기를 하든 말든 자유야. 등기 신청도 자유고 계약서 쓰는 거 계약 자유 원칙이니까 계약서 쓰는 것도 자유고. 근데 왜 등기를 하냐?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근데 등기를 안 하면 사람들이 혼란을 겪잖아. 이 부동산 누구 건지 그치. 그래서 자유긴 자유인데 했으면 좋겠고 이게 국가적인 고민인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등기부에 이름을 적어놔야 다들 편리하니까 적게 만들고 싶고 그래서 나라마다 유인책이 다 달라.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프랑스 독일인데 프랑스는 계약만 하면 네 거. 계약만 하면 네 거. 정치고 네 거. 근데 등기 안 해도 네 거. 프랑스 이렇게 돼 있어요. 대신에 제3자들이랑 헷갈리니까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 이건 프랑스 법이고 독일 법은 계약만 하면 네 거 아니야. 등기까지 해야 네 거야. 이렇게 돼 있어. 아예 민법이 그래. 등기부에 네 이름이 올라가야 네 거야. 그래서 이 형식적 절차가 필요한 거야. 이거 형식주의라 그러고 프랑스 법은 의사주의야. 니네 의사만 합의되면 소유권 넘어간 거야. 그 개인의 자유를 더 존중하는 거고. 독일은 형식적 절차가 더 중요하니까 계약서 쓴 것만으로는 다들 모르니까 등기까지 해라.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프랑스법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계약서만 쓰면 내 건 거야. 땅 문서 받고 등기는 몰라. 그 땅 문서만 돌리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중간생략 등의 개념이 애초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치. 등기는 그러네. 몰라. 그러다가 60년대 되면서 민법이 개정되면서 독일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독일식으로 가자. 더 체계적이니까. 등기 안 하면 네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지. 등기가 네 거가 돼. 법적으로 소유권, 민법상 소유권은 등기해야 생겨. 이렇게 규정을 딱 박아놨어. 민법이 제일 중요한 규정이에요. 놀라운 일이지.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실질적 취득을 얘기하지만 민법과 등기법은 등기가 나야 네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여기까지. 되게 웃기죠.
근데 이 얘기는 해야 돼. 좀만 넘어가지 마. 이게 들어야 돼. 오케이. 근데 이게 에포소님 입장에서는 아니 등기 안 해도 취득할 수 있지 않냐? 그런 게 있지. 상속 같은 경우. 상속 같은 경우 등기할 시간이 없잖아.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예외적 규정을 둔 거예요. 일단 실질적으로 취득을 하고 나중에 등기를 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187조에 따로 있는 거예요. 186조와 7조라는 민법 규정에 따라서 등기를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면 네 거 안 되는데 하면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는 자유를 주는 거지. 예. 그런 위주로 국가적인 체계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질문. 이게 용어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이 많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진짜 밤샐 것 같은데. 할 말이 많아 내가. 그리고 제가 이제 용어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요, 이렇게 한번 손으로 이렇게 용어 모음집 집을 갖다가 해제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오케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와닿진 않네. 이렇게 딱 하면 이제 해제되면서 이게 딱 이렇게 그래? 이렇게 딱 한번 뭐 이게 집이 해제되면서 이렇게 쫙 이렇게 해주나? GRP 파일이 같은 거 해주나? GRP 파일이 해제되면서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공시법 용어 아니 세법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씩 그럴까요? 예, 네. 오케이. 나만 떠든 것 같은. 아니 계속 떠. 아니.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딱 하고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세법 용어입니다. 세법 용어. 이 용어는 대부분 아실 텐데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누가 납부해야 되는지 임기원 쌤한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유명한 재산세. 재산세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재산세라는 개념은 글자 그대로 재산이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재산의 개념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데 부동산하고 선박하고 항공기까지만 들어갑니다.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년 내는데 우리가 뭐 7월 달하고 9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고지서 받아서 내는 세금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재산가액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논란의 여지가 좀 많이 있던 부분인데 시가표준액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놓은 금액이 있어요. 이 재산이 얼마다라고 정해놓은 금액이 있는데 평가를 해서 매년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금액 가지고 계산을 해서 고지하는 세금이고 재산세 올해 이제 좀 바뀐 게 1세대 1주택자로서 9억 원 이하는 이제 재산세 과세표준 잡을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예. 시장 가격을 제대로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좀 해주는 부분인데 주택 같은 경우는 60% 잡아줍니다. 6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시 가격이 10억이다. 그러면 6억으로 잡아주는 거죠. 과표를 잡을 때. 근데 1세대 1주택자는 이번에 이제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게 9억 원 이하에 한해서 3억 원 이하는 43%, 그다음에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이제 45%로. 그러면 세금 많이 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좀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라고 이제 법령으로 조만간에 이제 공표를 할 예정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바뀔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그건 어차피 법령이니까 이제 공표만 하면 바로 시행되는 거라서 조만간에 이제 발표를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뭐 하나 더 덧붙이자면 그 시험 문제에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동산을 딱 두 개로 나누면 돼요. 예. 주택이냐 아니냐. 왜냐면 주택은 토지건물 합쳐서 주택분 재산세. 주택 아닌 것은 토지건물 나누어서 건물분 재산세 따로, 토지분 재산세 따로. 이제 이렇게 부과가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올해 고지서 딱 받아봤을 때 꼭 보셔야 돼요. 내가 주택분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건 집이고 토지건물 합쳐서 나왔다. 그냥 건물분으로 나왔다. 재산세 이름이. 그러면 이건 주택은 아니다. 재산세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공시법 용어 정리집을 하나 해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많이 헷갈려하실 거고 시험에도 많이 나올 건데요.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자, 용어 설명집 해주해 주세요. 뾰롱. 네.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기본이 이거요. 우리는 등기부에 뭘 쓰고 싶다. 그걸 누가 쓰냐? 딱 등기관만 쓸 수 있어요. 등기부는 등기관만 건들 수가 있어. 아무나 건들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등기관한테 해달라고 해야 되잖아. 뭐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면 그 사람 말만 믿고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권리가 넘어가는 내용을 해달라라고 하면 등기관 두 사람 다 와봐라. 이 요구죠.
그래서 이 등기를 하게 되면 돈을 얼마 받는지는 관심이 없어. 등기가 넘어감으로써 등기 기록상으로 이 사람은 권리가 없어지네, 작아지네, 그럼 의무자. 근데 만약에 실제로는 그 사람이 돈을 또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네. 10억 재산을 20억 받고 팔다. 그럼 이익이잖아, 사실은. 네. 근데 그런 건 따지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따지는 게 아니고 돈은 안 따지고 등기를 볼 때 등기부 기재 형식상 이 사람 권리가 작아지는 편이다. 그럼 이 사람은 의무자라고 하고 등기 넘어감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보게 되는 쪽을 권리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익 불이익 개념을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맨날 이익 불이익 그러면 돈 생각만 하는 거야. 돈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등기는 등기 형식상으로 권리가 줄어들게 기록이 되냐 늘어나게 기록이 되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해서 늘어나게 기록하는 쪽이 요구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권리자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 권리가 줄어드는 걸로 기록되면 이 사람이 의무자라고 붙인 거여서 둘이 같이 와서 얘기하면 서로 이해 상반되니까 서로 견제하면서 거짓말을 못 하겠지. 같이 와라. 그래서 공동 신청을 시키는 거지. 그럼 매매 계약에서는 당연히 매도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고 매도자가 이제 자기 소유가 없어지니까. 예,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고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될 것이고 근데 문제는 환매란 개념이 있어요. 예. 환매란 개념의 등기가 또 들어오거든. 예. 그 환매 등기는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같이 예. 걸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환매 등기에서는 이 권리자가 바뀌게 되지. 판매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겠네요. 매도인의 의무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당권에서는 저당권도 마찬가지. 저당권에서는 은행하고 이제 우리 일반 그치. 차- 이제 보통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가잖아요. 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입장, 네. 집주인이잖아 보통. 집주인 집주인. 네. 집주인은 돈을 빌리니까 돈을 많이 빌렸어. 그럼 네.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 안 중요하지 따진다고. 않고 돈을 얼마 빌렸냐, 많이 빌렸냐, 잘 빌렸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집이 저당으로 잡혀서 내가 이걸 안 갚게 됐을 때 은행이 내 집을 마음대로 팔아버릴 수 있다. 그렇죠. 경매가 다 그렇다면 내 처분 권한이 제한받는 거거든요. 제한받는 거예요. 재산이 날아갈 수 있는 위험한 꼴로 들어가는 거니까 등기. 그만큼 자기 이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의무자가 되는 거고. 은행이 돈을 꺼줬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처분 권한을 갖게 됐잖아요. 처분이 됐다고. 그럼 그 사람이 권리를 얻게 됐으니까 은행이 권리자가 돼요. 이것도 나중에 갚게 되는 경우는 저당이 말소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앞뒤가 바뀌어. 말소가 될 때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말소 등기의 등기 권리자가 돼요. 갚았으니까 지워달라고 요구하니까. 그럼 우리 수험생들이 느끼실 때는 경제적 이익을 전혀 따지는 게 아니고 권리 관계만. 그렇죠. 등기부에 기재됨으로써 내 권리가 유리하게 권리가 좀 축소된다, 줄어든다라는 느낌이 그렇지. 들면 의무자. 그걸 봐야 돼요. 내 권리가 좀 늘어난다. 경제적 이익은 어, 없이 어, 어. 내 권리가 늘어난다 그러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그런. 그렇죠. 그거는 기재 형식으로 봐야지 돈으로 따지면 안 된다. 근데 부동산 실제 매매할 때는 환매 또는 뭐 그 아까 저당권 말소 이럴 때는 또 이럴 때는 뒤바뀔 수 있다. 완전 상황이 뒤바뀔 수 있다. 그렇죠. 속 이해가 됩니다. 그래요? 이해됐어? 설명 전달하시나요? 그래요? 그래요? 다행이다. 등기 하나 더 할까? 아니요, 그만해요. 이제. 복잡한 몇 개 더 있는데. 등기 권리자와 등기 난 더 의무자. 얘기하고 싶은데. 진짜. 용어 자르네. 설명이 완벽하게 해제가 잘리네요.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세법. 이것도 정말 우리 힘든 용어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도 연말정산 이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하시니까요. 관련해서 만나볼 수 있는 용어인데 세법 부동산 세법에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과세 표준 공인중개사 용어 모음집 과세 표준 집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뾰로롱. 네, 과세 표준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과세니까 네. 과세가 되는 표준값이 얼마냐. 값이. 네,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단순하면서도 세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취득세에서 과세되는 부분은 어디냐. 취득세니까 취득가액이겠죠. 취득가액이. 근데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해를 하는데 그렇죠.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가끔 설명을 많이 하지만 제발 줄임말 좀 쓰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가 양도세 이러거든요. 네. 사람들이 줄여서. 네. 근데 양도세는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네. 팔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팔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은 없어요. 그렇지. 양도소득세. 소득에 대한 세금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네. 소득이라는 개념이 경제학으로 따지면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수익이 아니라. 그러니까 팔아서 남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이 돈이 얼마가 남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얼마에 팔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그 양도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세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문제를 풀 때도 다 헷갈리는 거예요. 예. 소득세는 얼마를 벌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가 나한테 남았느냐 장부상. 소득에 대한 세금. 장부상. 그러니까 본인이 체감으로 느낄 때는 나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오느냐. 근데 그러게. 장부상으로 봤을 때는
돈이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인 거죠. 그러니까 그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일례로 따지고 보면 증여를 받으면은 무슨 세금을 내요? 증여세를 내죠. 그죠. 네. 근데 사람들은 다 증여세만 내는 줄 알아요. 근데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도 내야 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증여를 받은 행위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취득세. 그럼 증여세를 왜 내느냐 이거예요. 왜 취득세를 냈는데 취득세를 누가 내요? 취득자가 내죠. 그죠? 예. 근데 증여세는 누가 내요? 증여 받은 사람이 내죠. 왜? 일을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증여세는 증여를 받아서 내는 게 아니라 증여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그러면 증여세 과세 표준은 뭘까? 이익이니까 이 재산이 얼마짜리냐라는 거예요. 이 재산이. 근데 취득세는 이 재산이 얼마 이익이 생겼느냐가 아니라 이 재산 값을 얼마로 볼 거냐. 취득세는. 그리고 증여세는 이 재산을 통해서 얼마 이익이 생겼느냐. 이걸 따져야 돼. 그래서 평가 방법이 조금 달라요. 이거 자체가. 어떤 둘 다 낸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증여세만 내는 줄 알아요. 근데 올해부터 취득세가 개정이 됐어요. 대표 개정이 됐는데 질 수 없다. 지자체에서 이제 취득세는 지방세니까 지자체에서 그냥 이거 얼마짜리야. 너가 거래한 건 얼마짜리야.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인데 시가 표준액이 6억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취득한 건 6억짜리야. 6억에 대해서 취득세 내. 시세는 10억짜리인데. 근데 증여세는 너 이거 받아서 지금 팔면 10억 남잖아. 그럼 10억이야. 증여세는 10억으로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취득세는 6억으로 때리고 증여세는 10억으로 때리고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연말정산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간략하게 한번.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달에 지금 우리가 이제 촬영하는 달이 5월 달이니까 그렇죠. 종합소득세 납부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이제 달이죠. 소득세 전체 신고 납부의 달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연말정산하시는 분들은 1, 2월 달에 하시는 거고 그렇죠, 예. 이제 이번 달에 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에서 빠진 사람들, 네. 이번 빠진 분들이 이제 이번 달에 하시는데 이게 소득이라는 개념이 소득세에서 소득이라는 개념이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들인 전체 소득에서 네.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동안에 쓴 돈을 다 빼야 돼요. 경비죠. 네. 그러니까 사업자 같은 경우는 필요 경비를 다 빼야 되는 빼고. 거고 우리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 경비를 뭘로 잡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근데 우리는 강의를 통해서 수입이 생겼고 그러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쓴 돈이 뭐냐. 그렇죠. 사업장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근로자분들은 되게 짜네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들한테도 늘 이야기하지만 근로자분들한테 비용은 뭘까요? 여기 근로자들 지금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근로자분들한테 비용은 뭘 것 같아요? 교통비? 아니죠. 식비? 아니죠. 다들 그러거든요. 교통비, 식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근로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어요? 이래서 벌죠. 그러면 비용은 뭘까요? 몸이죠. 그렇죠. 몸뚱아리라고요. 음. 내가 노동력을 제공을 해서 돈을 버니까 노동력 제공이 필요 경비인 거예요. 근데 사람 몸을 돈을 어떻게 만들 수 없잖아요. 그게 식비잖아. 아니죠. 먹어야 노동력이 생기지. 일을 안 해도 먹기는 하잖아요. 이건 기본 생활비니까. 일을 하면 좀 더 먹나? 오늘 이걸 미안합니다. 파업.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야. 네. 그래서 근로자들은 그걸 정해놨어요. 네. 근로소득공제라고 해서 자기의 수익 금액의 몇 프로를 비용으로 잡아주겠다. 네. 이게 사업자들하고는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자는 다 잡을 수 있는데 비용 자체보다 이거저거. 수입보다 비용을 더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근로자들은 야근을 하든 특근을 하든 상관없이 마이너스가 안 잡혀요. 절대로 안 그래서 근로자들한테 미안하니까 연말정산을 해주는 거예요. 미리 환급을 빨리 해주려고. 많이 해줘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근로자들이 정말 13월에 월급이라고 해서 환급을 받잖아요. 13월에 월급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지. 왜냐면 그게 국가에서 달달이 삥 뜯어가지고 많이 삥 뜯은 거잖아. 원천징수라는 명목으로. 그래놓고 1, 2월 달에 연말정산하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삥 뜯은 돈을 돌려주면서 생색을 내는 거죠. 13월에 월급이라고. 우리 영상에 딱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삥은 좀 아니 잘- 괜찮아요. 이건 제가 늘 하는 이야기예요. 왜 뉴스에서 13월에 월급이라고 하느냐? 당신들이 받아야 될 정당한 정상적인 거. 대가인데 그걸 국가가 미리 삥 마치 뜯어간 다음에 돌려를 시혜를 베풀듯이. 그렇죠. 응? 이건 13월의 월급이 아니다. 정확히 환급금이라고 해줘야 된다. 그렇지. 그러네.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들은 비용 잡을 게 없잖아요. 연말정산하시는 분들 그래서 기부금이라든지 뭐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빙을 잘 만들어서 마무리를 의료비를 짠하게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주네. 잘하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이 봉제를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세법은 하여튼 무자비해. 아까 저 말이 이제 저 연결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한번 더 들으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그 과세 표준이 지금 얘기했던 과세 표준이 일단 공시지가는 토지의 경우에 그렇죠. 공시지가는 과세 표준이 아닌 거네요, 그죠? 공시지가의 공정 시장 가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죠? 예. 아 그러면 공시지가가 그냥 과세 표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네, 그죠? 그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아, 많이 그래서 나와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공시지가로 한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에요. 공시지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공시법 용어 모음입니다. 아, 요새 이슈죠. 이 전세와 관련된 용어인 것 같은데요. 시기가 시기인지라 이름만 들어도 조금 이렇게 겁이 납니다. 이게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공인중개사 용어 모음집 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갑자기 이러지. 내가 이렇게 전세권 설정이 딱 얘기 듣는 순간 갑자기 공황장애가 확 오네. 맞아요. 아 전세권 설정 등기. 자 일단 문제가 전세의 개념이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달라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건 매달 얼마씩 내냐 한목에 많이 내냐 이것만 보잖아. 근데 법적으로는 등기된 전세냐 안 된 전세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등기부의 전세권이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 엄청난 차이거든. 예를 들어서 한목에 돈을 뭐 3억을 주고 조금만 빌려 들어가가지고 살았다 전세를 등기부에 안 나왔다라고 하면 이건 전세권이라고 말을 안 해요. 그냥 뭐 전세를 붙여준다면 채권적 전세라고는 얘기하지만 민법에서 보호되는 물권인 전세가 아니에요. 등기부에 전세 등기가 나야 돼. 전세권자 누구 얼마 주고 들어갔다라고 등기부에 딱 박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 처음 이제 부동산 거래 처음 전세 들어간 친구들이 보통 이제 뭐 회사 좀 들어가가지고 겨우 돈 막 모아가지고 몇 천만 원 들고 뭐 전세 뭐 보증금 넣고 월세 넣고 이러다가 겨우 전세라도 하나 들어가면 안심하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전세 등기를 등기부에 올려놔야 그만큼 물건으로서 민법의 권리 보호를 받는 건데 등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잖아. 등기하려면 비용도 들고 뭐 이러니까 이거를 보호해 준답시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채권적 전세도 보호는 한다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요즘 이제 문제 생기는 전세 사기 문제에서 피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등기까지 전세권 설정 등기, 설정이란 게 이제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소유권이 아닌 모든 권리를 만들어내는 걸 다 설정이라 그래.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설정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랑 같이 하는 거지. 집주인이랑 전세권이랑 합의해서 집주인이 내가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중에 이만큼의 사용권을 내가 너한테 만들어주겠다. 그럼 둘이 합의해가지고 설정됐으면 등기소에 가서 같이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되는 거죠. 전세권자가 내 전세금 들었으니까 등기부에 올리고 싶다. 전세권이 생겼다는 걸 등기부에 표시하고 싶다.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되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해드려야 되니까 돈 받았으니까 해드려야 돼요.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가서 등기관한테 얘기해서 표제부 갑구 을구에다가 일구죠. 이 사람이 전세권자다. 누가 보더라도 등기부 등본을 떴을 때 전세권자로 탁 나온다. 이게 얼마짜리다. 누구든지 다 등기부 등본을 떼볼 수 있게 해놨으니까 공표를 하는 거지. 이 사람 전세권자다. 그런 등기를 하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민법 특별법에서 왜 임차권 같은 경우에 민사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추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는 임차권도 등기해야 대항력을 주는 거예요. 예. 임차권도 채권인데 특별히 이건 등기를 해주자라고 해놨는데 보호가 안 되는 게 집주인이 안 해주거든. 예. 공동 신청이니까 집주인이 오케이를 해서 같이 가줘야 돼. 비용도 드니까 안 한다고. 옛날에는 이제 임대인 위주의 시장이니까 임차인들이 주장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쫓겨나니까 그냥 등기 없이 그냥 사는 거지.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이게. 근데 요즘은 이제 임차인 위주의 시장이 되면 또 바뀔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과거에 계속 그러니까 임대인이 센 사람, 임차인이 약한 사람이니까 동등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민법이라는 게 개인은 다 동등하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민법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무조건 등기를 임차권 등기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아직도 안 해주고 등기를 하는데 여전히 비용이 들고 그러니까 임차 전세는커녕 임차도 등기를 못 한다고요. 그래서 나온 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는 등기 없이도 대항력을 주겠다, 우선 변제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세를 하시려면 전세 등기를 하는 게 좋긴 좋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강력하게 못 드리는 게 집주인이 협조를 안 하고 임차권 전세권 설정 등기한테 돈이 들고 만약에 등기해 놓으면 집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이 새로 집주인 된 사람이 다 알고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인수 그 전세금 반환 의무를 다 인수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우리 어차피 공인중개사가 장차되시거나 아니면 이미 공인중개사가 되신 분들일 거니까요. 앞으로 거래에서 이제 본인의 어떤 그 보호를 위해서라도 내 공인중개사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라도 그 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기 이런 것들은 좀 제도화가 되었으면 나도 정말 그거는 정말 손쉽게 해주게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는데 등기랑 뭐 지적이랑 이런 공시 과목들은 법이 잘 안 바뀌어요. 이 법의 기준점을 잡아주는 과목들이라서 자주 개정되면 안 돼. 약간 편의를 위한 개정은 있겠지만 근간을 흔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전세 등기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법에서 전세권 취득할 때도 세금 내죠. 전세권 취득할 때요? 어. 전세권 등기할 때 되죠. 굳이 그거 내기 싫어서 안 하는 거야. 부대 비용이 들어가니까. 안 하는 거야. 임차권 등기할 때도 아마 세금 내라 그럴걸요? 그러니까 어차피 등기하기 위해서 다 내야 그렇지. 되니까. 등기 안 하면 세금 안 내잖아 그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세 등기, 임차 등기를 못 하게 되는 거야 결국은. 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등기 편하게 하시고 수월하게 셀프 등기로도 하시고 세금 면제시켰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 전세권 등기 같은 경우나 임차권 등기 다 0.2%거든요. 그게 세법에서. 의외로 커요. 몇 억 붙으면 0.2% 크단 말이야. 그거를 감수하고 등기를 하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용적인 부담을 좀 줄여주면서 그렇죠.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등기는 되게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돼. 그래야 이 법적 안정성을 줄 수 있다고. 현상하고 등기부 기재하고 다른 경우가 너무 많잖아 지금. 사람들이 하기 싫고 무섭고 두렵고 비용 들고. 이거는 꼭 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보완해 주기를. 세금이 제일 문제야. 등기 절차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누구라도 할 수 있어. 자, 이렇게 공시법과 세법의 용어들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용어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 댓글로 압축 이렇게 해제해줬으면 좋겠는 용어들을 적어주시면 굳이 이제 이런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찾아가는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수님들 강의실로 갑자기 찾아가서 휴게실로 찾아가서 용어 해제를 해드려서 저희 맥거래 방송에서 해드릴 테니까요. 이거 말고도 좀 궁금하신 용어들이 있으면 혼자 언제든지 방금 막 생각한 거 아니에요 지금? 댓글로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설명이 이해가 됐어요? 좋았어요. 언제든지. 너무 잘 됐어요. 그래? 명쾌하셨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해줘. 괜히 읽다가 항상 아니야. 삐드네요. 자, 우리 이번 코너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게 도움되는 부동산 뉴스를 한번 저희랑 한번 얘기해보는 전세사기. 빌라왕이 아니지 빌라 사기왕이지. 제일 나쁜 게 중개사 같이 협동해서 사기치는 거. 그럼 방법이 없어요, 중개사분들이 그래버리면 이건 애초부터 제도 자체가 잘못됐어요. 맨날 서민들 뭐 보호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일 다 터지고 나서 보호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전세 계약은 그 재산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권의 문제입니다.